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OT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 잠깐은 아니고요. OT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면은, 이름 알고 계실 테고, 저는 그 2013년부터 여기 신림동에서 이제 노무사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과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소초동에서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소개할 게 없어서 자기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노무사 공부를 보니까 해보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노무사 공부를 아예 처음 한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노무사가 어떤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아주 깊숙이 와닿을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좋은 자격증입니다. 매우 좋은 자격증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저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 외에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랑 비교하자면은 이 레벨이 매우 훌륭한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그런 레벨이 매우 훌륭한 자격증을 따기가 여러분들이 습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 정도 공부하는 정도로는 이 자격증을 습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습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평생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업에서도 취업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의 수요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습득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평생 먹고 사는 정도는 충분히 해결되는 정도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기업에서 예컨대 관세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취업 사이트 사람인 같은 데 가보면요, 잘 없습니다. 관세사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공인중개사를 뽑는다 이런 것들도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회계법인 혹은 세무법인 이런 데서는 회계사, 세무사를 뽑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요. 근데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 일반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사용하는 이상 끊임없이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무사라는 거는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훌륭한 다른 자격증보다도, 물론 기업에서도 여러분들 사내 변호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변호사를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요.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굳이 변호사랑은 비교는 안 할게요. 그거랑은 비교는 안 하는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주 일반 기업에도 취직하기가 너무나 좋은 아주 우수한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4,000명 정도 지난달에 있었던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난달이면서도 요번 달이네요. 왜냐면은 2차 시험 첫째 날은 8월 31일이었는데 둘째 날은 9월 2일이었으니까 이번 달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때 2차 시험에서 한 4,00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한 4,0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이번에 합격자를 몇 명 낼지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무당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합격자를 몇 명 뽑을지는 모르겠지만은 400명 정도 뽑는다고 할게요. 400명 정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딱 단순하게 3,600명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붙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죠. 붙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들 보시니까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다니까 많이들 보시니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불합격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 4,000명이라니 2차 응시자가 4,000명이라니 굉장히 많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4,000명 응시자 중에 여러분들 뭐 살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허수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4,000명 중에 당연히 허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분명히 내년에도 그런 분들이 생기겠지만은 1차 시험만 구구장창 공부하다가 한 5월이나 6월쯤에 1차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있겠죠. 뭐 올해랑 큰 차이 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시험을 한 2,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타깝지만은 사실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빼면은 그런 분들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빼면은 그런 분들도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남은 3,000명 중에서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그냥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뭐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해야 될지 못 한다라고 해야 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직장 때문에 못 한다 할지 혹은 뭐 개인적으로 의욕이 안 생겨서 뭐 안 하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책을 안 봐요. 그런 분들 이제 빼면은 한 제 생각에는 한 2,000명 내외가 실경쟁자예요. 2,000명 내외가 실경쟁자인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허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번 공부 방법을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론만 구구장창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요.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공부 방법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저도 그런 걸 구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떤 공부 방법론이 좋을까. 근데 보다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고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재테크 관련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재테크 관련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재테크 관련 책을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아무리 읽어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지는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있는 거지, 요렇게 하면은 10억 번다, 요렇게 하면 50억 번다, 요렇게 하면 100억 번다, 이런 내용 없거든요.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하면은 님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사면은 님 월 2천씩 월세가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막연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공부 방법만 이것만 구구장창 해도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노무사 공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공부 방법론 적당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수험이에요. 수험이고요. 수험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 수험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본인이 궁금하신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한 거.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입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입니다. A 교집합 B 요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요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요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요런 거 배웠던 거 그죠? 요게 그냥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언제부터 요런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했을까? 언제부터 요런 기호를 썼을까? 혹시 다른 기호를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잡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본인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예. 호기심이 너무 많은데 본인이 궁금한 걸 계속 열심히 공부해도요. 그게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호를 썼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걸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요. 뭐 신림동에 저뿐만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향성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궁금한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궁금한 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어느 선에서는 저도 멈춥니다. 왜냐면 서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근데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궁금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요, 본인의 주관이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본인의 주관. 세 번째, 본인의 주관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요, 이런 거죠. 중고등학교 때 시를 하나 읽어요. 시를 하나 읽는데 요 보니까 이 시의 주제가 뭐 독립을 향한 염원이래요. 근데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 부류였어요. 밑에 국어책에 시가 뭐가 있는데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무슨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뭐 독립을 원하고 있대요. 근데 나는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그냥 사양 이야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가. 근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 이야기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어책에 이거는 독립에 대한 염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분들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 수험에서 합격으로 가는 길에 그 애로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이 A다 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A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혹은 여러분들 중에 간혹 법대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학교의 교수님들이 학자분들이잖아요. 대법원 판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학자분들이 있어요. 현실에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자분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우리 교수님은 B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틀린 거냐? 그런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수험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 중심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시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은 항상 정답 처리가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배웠던 교수님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거는 뭐 설령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답 처리되는 대법원 판례 방향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본인의 주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혹시 본인이 배운 교수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교수님 제자들 한정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응시자들한테 채점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판례대로 그냥 학습을 하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요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풍경화를 하나 그린다라고 할게요. 그럼 풍경화를 그리면은 여기에다 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구름도 이렇게 그려놓고, 해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냇가도 대충 그려놓고, 그러면서 여기에다 바위도 하나 그려놓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큰 그림을 대강 그려놓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위를 일단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위를 하나 그리는데 이 바위의 명암 하나까지 섬세하게 완벽하게 그려야 나는 그 다음 거를 그릴 거다. 나는 이 바위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딴 거 안 그리겠다. 너무나 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수학 공부 해봤을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수학 공부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우리나라 트렌드상 아마 포기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더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미분도 배우고, 혹은 뭐 적분도 배우고, 뭘 배울까요? 뭐 수열도 배우고, 뭐 그러는데, 뭐 수열 다 배우고 나면 뭐 급수도 배우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 이게 완벽해져야 나는 여기 가겠다. 나는 이게 완벽해지지 않으면 일로 안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인드는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알겠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다 맞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걔가요, 처음부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처음부터 절대 다 맞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중에는 뭐 사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갖고 이미 여러 바퀴를 돌린 친구도 있을 거고, 선행학습은 안 했지만은 남들 자는 시간에 안 자고 여러 바퀴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 보완해내고 해서 다 맞은 걸 거야, 아마도. 아마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다 풀 때까지 이거 완벽해지면 여기로 넘어가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감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을 안고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못 넘어가겠는데, 아니요, 그래도 넘어가야 돼요. 특히 이 행정쟁송은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2차 시험 과목 노동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행정쟁송 있고, 선택 과목 있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 또 경조가 있고, 그 다음 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경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일단은 노경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민소 요거 제외하고는 이 행정이 진입장벽 가장 높습니다. 행정쟁송이요. 진입장벽이 가장 높아서요. 처음에 조금 멘탈 붕괴가 올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그 멘탈 붕괴되는 거 괜찮아. 어차피 남들도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나타납니다. 아, 저 이거 외계어 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노무사 카페가 있어요. 수험생 카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제 현상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요, 밑에 미리 경험해 본 분들이 댓글 달아줍니다. 원래 다 그래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봐야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줘야 안 됩니다. 노무사 카페 탈퇴하십시오. 탈퇴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수험에 정말 대단히 필요한 정보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나는 거기에 이미 가입돼 있지만은 나는 안 들어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탈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요, 하루에 40번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40번씩 들어가요. 왜냐면요, 제 강의 계획서 보면은 저도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관리자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 들어오는지 인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40번 들어옵니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40번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나는 한 15번만 들어가. 아니요. 인터넷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하시면 안 돼요. 남들도 어차피 다 멘탈 깨지고 있고, 남들도 다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요런 믿음만, 나는 다음번엔 좀 더 알 거야. 그 다음번엔 좀 더 알 거야. 그리고 그 다음번엔 좀 더 알겠지. 요 믿음만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바위 명암 하나까지, 난 이 안에 지나가는, 이 위에 지나가는 벌레 하나, 여기에 끼어있는 이끼 하나까지 완벽히 그려지지 않으면 나는 못 지나간다. 안타깝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타입은 이 수험에 성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리고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 돌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예, 여기 있는 요런 분들 쭉 빠지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0명 내외가 남으실 거예요. 1000명 내외가. 그분들이 이제 실 경쟁자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1000분 내외의 분들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 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고 마시고요.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공부 방법. 저도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쇼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분 내외 짧은 것들 그거 여러분들 끊으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자꾸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도 그게 나와요. 그게 해롭다라는 게. 유튜브 안에도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거 자꾸 보는 게 해롭다. 일단은 참을성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솔직히 드라마 정주행 요즘에 잘 못하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드라마도 요약되어 있어요. 보다가 성질나서 못 봅니다. 빨리빨리 알고 싶어요. 그 다음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약되어 있는 거 쭉쭉쭉쭉 보면서 아 재밌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드라마 다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디테일하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쇼츠? 뭐 정확한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자꾸 보다 보면요. 참을성이 없어져 가지고요. 아,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 빨리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로. 빨리 절대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인터넷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두엽이 다 녹아버립니다. 첫날부터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게 공부하는데 이 정신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무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저도 이걸 30 살짝 넘겨서 붙었거든요. 30 살짝 넘겨서 붙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살찐 타입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이 때는 저는 마른 타입에 속했었습니다. 건강하다라고 자부했었고 뭐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생동으로 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예라는 표현 아시죠? 2년 차에 붙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체력 저하가 오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나는 고3 때 아주 체력이 좋았었어. 내 체력은 진짜 문제 없어. 20대 분들은 제가 뭐 노터치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체력이 넘쳐나면은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30대다 하시면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체력 저하가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덮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책을 요렇게 얹어놓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책대라고 할게요. 독서대, 정식 명칭이 독서대네요. 독서대라고 있는데요. 요걸 요렇게 체력 저하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책을 앞에서 보면은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앞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읽어요. 한 3줄 읽다가 멍 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왜 멍을 때리고 있지? 아까 뭐 읽었었지? 그러면서 여기를 또 읽어요. 그러다가 요쯤까지 가다가 또 멈춰요. 그러면서 또 멍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멍 때리고 있다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아요. 나 멍 때리고 있네? 그러면서 나 왜 이래? 그러면서 다시 읽어요. 여기를. 뭔 내용이었지? 왜냐면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뭘 읽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요 자리만 이걸 몇 시간이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요. 그러면요. 갑자기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나 병딱인가? 나 왜 이러고 있지?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집중 잘 못하는 뭐 있잖아요. 나 그런 병이 있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계속 우울증까지 와요. 체력이 떨어지면 이게 안 읽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유산소 운동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유산소 운동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걷기만 하루에 30분씩 적립하셔도요. 나중에 적금 찾으실 거예요. 나중에 시험 한 두세 달쯤 남았을 때 남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내가 이겼다. 저기 있는 쟤는 떨어졌어. 쟤 보니까 스카에서 나 말고도 딴 친구도 농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걔 보면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요. 계속 나가요. 또 화장실 갔다가 나가고 친구랑 전화했다가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막 핸드폰 꺼내갖고 보고 있고.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 친구 13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어쨌든 스카에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 11시에 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 친구 공부 1시간도 안 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산만만 하고 그냥 한 2페이지 보고 있는 거 하루 종일 열 몇 시간 동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적금 탄 겁니다. 옆에서 몇 사람 그러고 있으면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연애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도요 노무사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도 노무사 공부할 때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랑 오래 뭐 평생을 함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뭐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평생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랑 평생 함께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장래가 더 중요하니까 요거는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지 마세요. 요 공부. 요 공부 끝날 때까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어느 정도 인풋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입을 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사랑이 계속 깊어져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인풋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공부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계시다면은 두 번째로 미루고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제발 하지 마세요. 본인이 누구한테 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 2주만 견뎌보세요. 혹시 누구한테 관심이 생기면은. 제가 해마다 제 강의한 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고민이 이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 상담인데 이 연애 상담도 굉장히 안 좋은 연애 상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클래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표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거절을 했다. 싫다라고 거절을 했고 만약에 만날 생각이 있다면은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양쪽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누구한테 관심이 간다 라고 했을 때 본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타인도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은 그냥 공부하고 싶거든요. 타인은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가서 그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분한테 그러나 본데 아닙니다. 여자분이 남자한테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계속 그러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혼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그 미래에 애 낳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막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은요 자기도 시험 떨어지고 타인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혹시 누구한테 관심이 가면은 몇 주만 참자고요? 2주만 참자고요. 2주만. 예. 2주만 참으면요. 분명히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듭니다. 분명히 수그러들어요. 근데 선생님 2주 지났는데도 관심이
안 없어지면요 2주 더 참으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수그러들 겁니다. 예. 보통 한 2주만 견디면 수그러드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수그러들지가 않는다. 머릿속으로 자꾸 그 친구랑 결혼 생활이 막 떠오르고 아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결혼까지 했고 막 참으십시오.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와 멘탈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와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OT를 좀만 더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1년 동안 계획이 0기, 1기,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수험생일 때도 쓰던 표현인데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4단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4단계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교재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기본 이론 판례 요 교재를 일단은 끝까지 갈 거고요. 요걸로 끝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요 1기 중반에 1기 중반 정도의 사례집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사례집이 하나 나오게 될 건데 요 사례집은 이제 2기 때 볼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사례집을 2기 때 볼 거고 그리고 이 사례집은 2기 때만 볼 거고요. 요걸 끝까지 갖고 갈 겁니다. 요걸 끝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답안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안 작성한 걸로 우리가 점수 받잖아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익혀야 되는데 요 답안 작성은 요 1기 때부터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거고요. 1기 때는 요 기본 이론에 기본 이론 판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론 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요. 1기에 가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론하고 판례 중에 판례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1기로 넘어가면은. 왜냐면은 올해 이번에 지난달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그냥 뭐 기본 이론에 치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은 또 그전 시험들을 보면은 대법원의 특정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기본 이론을 물어볼지 아니면 대법원 특정 사안이 나올지 그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어쨌든 기본 이론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1기 때는 조금 더 판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례집 플러스 여기 이제 요 교재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3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 연습 문제 요 300문제 정도 하고 나면요. 자신감이 여러분들 뭐 극강에 달할 겁니다. 나는 이제 앵간히 잘하는데? 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자신감이 붙으려면은 요 과정을 잘 거쳐야 이런 자신감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되게 그래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를 드릴 건데 문제와 예시 답안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뭐 1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최대 25점짜리 문제와 예시 답안을 한 10회 정도 드릴 겁니다. 10회 정도 드릴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도 읽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을 요거를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요거를 해보면서 아 답안은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실제로 답안 작성을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연기 때는 요거 필사해보면서 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스스로 그냥 느낌만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약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답안 작성은 본격적으로는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요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숙제가
한 7회 정도 나가게 될 겁니다. 7회 정도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부터는 이제 모고를 볼 거예요. 배운 답안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볼 건데 한 25점 기준으로 요것도 한 7회 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숙제 같은 건 없고요. 모고 50점 기준으로 8회 정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기 때는 모고를 100점 기준으로 이제 6회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닝 할 거고요. 근데 답안 작성도 결국엔 내용 알아야 쓰는 거예요. 내용 모르면요, 못 써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답안 쓰는 거에 처음부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뭘 알아야 쓰죠. 형식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알면요, 다 씁니다. 알면 다 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근데 이제 요 3기 때 되면은 100점 모고를 보는데 이게 시간이 100분을 먹거든요. 100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설명할 시간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많이 없고요. 한 3기쯤 오면은 다들 이론이 완성 단계에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완성 단계에 돼 있으니까 이때 돼서는 사실 이론 수업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 공부랑 멘탈 관리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은 여러분들 뭐 합격에 아까 전에 1000명 정도 선에서 경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1000명 내외에서 그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쟁률은 한 2점 몇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실래요? 강의 기획서 잘 보시면은 일단 첫 페이지에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앞면에는 특별히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아니 넘기지 마세요. 앞면에는 볼 게 없는데 여기 앞면에 카페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 주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입 신청을 하시면은 관리자분이 등업해 주시거든요. 관리해 주시는 노무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거 비번하고 아이디를 갖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 거 아이디로 뭐 여러 가지를 처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카페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여기가 소통의 장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카페 뭐 하루에 20번씩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래는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카페 있으니까 매일 가봐서 뭐 어떤 카페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 봐야지. No.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있긴 하지만은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지 마라.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밑에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요. 이 강의 진도표가 요거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이 12주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무조건 12주 안에 끝내니까 혹시 강의 진도표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불안감 갖지 마세요. 알겠죠? 무조건 다 끝낼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행정쟁송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죠. 행정쟁송법을 공부를 합시다. 자, 행정쟁송법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 당장 시험에 나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 교양부터 여러분들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고 중간중간에 뭐 못 알아듣는 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입법부는 주로 전부가 아니에요. 주로 입법 작용을 합니다.
주로 입법 계속 부러지네요. 미안합니다. 예. 주로 입법 작용이라는 걸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주로 입법 작용을 한다는 말이. 법 만든다는 얘기예요. 주로 법을 만든다. 바꾸기도 한다. 물론 없애기도 하죠. 주로 입법 작용이란 걸 합니다. 100%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 봤잖아요. 국회에서 법만 만듭니까? 대통령 탄핵도 하고, 정치 색깔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대통령 탄핵도 하고, 뭐 예산안 통과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입법 작용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로 입법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법 만드는 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행정은 뭐 하냐? 여기 법 만들었잖아요. 법 만든 거 국회의원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거 얘네 주로 행정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여기 있는 만든 법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행정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주로라고 했어요. 얘네가 그러면은 행정작용만 하냐? 100%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얘네도 입법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 들어봤죠? 대통령령 뭐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것도 입법작용이에요. 근데 주로 행정작용을 한다고요. 법을 집행하는 거. 자, 그러면 얘네가 집행했는데 얘네가 완전 무결하게 전지전능하게 완벽하게 적법하게 작용을 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얘네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얘네는 주로 사법작용이란 걸 합니다. 이 사법작용이란 걸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집행한 거를 나중에 뭐 하는 거? 판단하는 거죠. 잘했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판단하는 그런 걸 주로 합니다. 잠깐만요. 분필이 제가 생긴 거는 밋밋하게 생겼어도 다양한 색깔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 사법작용은 이제 재판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살면서 재판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쵸? 재판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재판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이나 명령에 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할 거고 뭐 굳이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얘네는 주로 법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그 만든 법 뭐 한다고요? 집행한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그거 뭐 한다고요? 나중에 판단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얘네가 만드는 법을 살펴보면요. 얘네가 만드는 법을 살펴보면은 저 시간 잘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벌써 질렸어요? 약간 따분한 것 같아. 따분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올 때 불타는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뒤졌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근데 벌써 다 식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계속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뜨거울 필요는 없는데 잔잔하게는 갖고 가야죠. 잔잔하게는. 자, 얘네가 만드는 법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은 이 사법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아도 여기 있는 이 사법은 맡을 사예요. 뭔가를 맡고 있다. 법을 맡고 있나 보죠. 아무튼 맡을 사자를 써서 사법인데 여기 있는 요 사법은요. 우리가 사적인 그 다음에 뭐 사사로운 할 때 그런 사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공적인 공공이 할 때 그 공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법하고 공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법이 뭐 있냐? 뭐 민법, 상법, 뭐 등등등 있겠죠. 겁나게 많겠죠, 그죠? 많을 텐데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쪼개지는데 하나는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법 외 공법이 있습니다. 행정법 외 공법이 있어요. 행정법 외 공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헌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공적인 법이죠. 그 다음에 뭐 형법, 공적인 법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다 공적인 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리 행정법이라고 쳐봐야 행정법이란 법은 없어요. 이 행정법이라는 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행정에 관한 국내의 공법을 그냥 총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과 관련된 법이 국내에 6,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 6,000개 넘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6,000개 넘는 법을 다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닌데?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6,000개를 다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괜히 쫄지 마세요. 자, 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크게 또 카테고리를 쪼개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조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작용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쪼개져요.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쪼개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행정의 주체가 있습니다. 행정의 주체가 있는데 이 행정의 주체는 크게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적 행정 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체가 된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어요. 얘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 주체가 된 행정 주체가 있어요. 이 본래적 행정 주체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국가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입니다. 국가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적이지 않은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분필의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1교시만 부셔 먹을게요.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공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공공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단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각종 공법인이라고 일단 해둘게요. 그 다음에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탁받은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탁받은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에 관한 법은 얘네에 관한 법이에요. 얘네에 관한 법.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정부조직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안 들어봤으면 방금 들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조직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지방자치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지방자치법. 못 들어봤으면 방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 조직에 관한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 노동법 공부하다 보면은 역시 조직에 관한 법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1차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 중에 노동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노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됐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난 노동위원회법은 1차 시험 보기 전에 바짝 외웠다가 그냥 시험 합격하고 나서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사탐 막 외웠다가 딱 시험 보는 날 보면 사탐이 뭐지? 사탐을 잘못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네요.
여러분들 그 반응 어려워요. 아무튼 조직에 관한 법은 얘네에 관한 법입니다. 무슨 공단을 어떻게 구성해라. 무슨 공사를 어떻게 구성해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법이니 여러분들 그냥 아는 공단, 공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뭐 방송통신공사라는 게 있나? 한국 방송공사인가? 방송통신공사인가?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자원공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각종 공법인입니다. 뭐 근로복지공단, 무슨 연금공단, 뭐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많죠.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각종 공법인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국가 조직에 관해서는 조금은 알아야 돼요.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가 조직을 보면요, 맨 위에 지금 뭐라고 쓰려고 했을까요?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뭘 쓰려고 한 걸까요? 이거. 그쵸. 대통령 쓰려고 했겠죠. 맨 위에 우두머리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목.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두목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총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걸 다 암기해야 되나요? 안 물어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일까 총리 직속일까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시험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단편적인 지식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정부 부처라고 들어보셨죠? 이 부처, 정부 부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처엔 또 여러 가지 처가 있어요. 뭔 처가 있죠? 하나만 대봐요. 부탁이니까 처 들어간 거. 예? 경호처. 그거는 대통령 직속일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 경호처인가? 경호실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하나 얘기했어요. 법제처라고. 예, 법제처.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인사혁신처 이런 것들이 있죠. 인사혁신처, 법제처. 처가 또 뭐가 있을까? 닥처. 아무튼 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에는 뭐 되게 많아요. 고용노동부. 또 뭐 있죠? 보건복지부. 좋다.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법무부. 그 다음 외교통상부. 뭐 교육인적자원부. 뭐 당상당 뭐 등등등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법무부 밑에는 청이 있죠. 뭔 청이 있어요? 네, 검찰청. 검찰청이 있고 이 기재부 밑에도 또 청이 있겠죠. 뭔 청이 있을까요? 하나만 제발. 돈 관련된 거잖아. 통계청. 그렇죠. 통계청도 얘네 기재부 소속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관련된 거. 국세청. 그 다음에 뭐 관세청. 선생님 제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떨지 마요. 정부 조직을 왜 할 일 없이 외우고 다닙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더라? 조달청 뭐 이런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밑에는 질병관리청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뭐 달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청자를 달고 있네요. 그죠? 청자를 달고 있고. 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이 그냥 여러분들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S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사부가 있고 뭐 기획부가 있고 뭐 재무부가 있고 뭐 생산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팀 밑에는 뭐 채용청은 없겠죠. 채용팀 그 다음에 뭐 평가팀 뭔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랑 유사한 이런 국가 조직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건 조직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업으로 따지면 부서 같은 겁니다. 예, 부서 같은 거고, 여기 있는 이 행정 주체는, 여기 있는 이 국가라는 행정 주체는요, 굉장히 비대합니다. 굉장히 비대한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청이라는 게 있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하는 기관이 있고, 뭐 보좌하는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플러스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행정청은 다시 한번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어떤 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빠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의사결정은 요 다른 행정기관, 의결기관으로 빠지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건 의사를 결정합니다. 의사를 결정해요. 최저임금을 뭐 10,010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위원회가 직접 그걸 바깥에다 표시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럼 표시는 누가 하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 장관한테 표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란 건 의사결정과 표시 권한을 보통 같이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의사결정기관이 따로 존재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사결정기관 있잖아요. 의결기관. 이런 것들은 각종 무슨 위원회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다 보면은 근로시간 면제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1차 시험도 이번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뭐 위원회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의결기관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행정청이냐 라고 하면요, 기업으로 치면은 부장님, 요런 분들이 행정청이에요. 부장님. 요런 분들이 행정청인데, 자, 요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있는 대통령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총리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의 장들.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장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부장님 혹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행정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행정청이에요. 됐죠?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 됐죠? 여러분들 면허증 한번 봐보세요. 면허증 한번 봐봐요. 거기에 행정청이 표시를 딱 해놨어요. 무슨 지방경찰청장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운전 면허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거기다가 딱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본인 명의로 너한테 이런 걸 주겠다라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단 순경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됐죠? 그런 분들이 행정청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여기 있는 분들, 여기 하부 조직 있잖아요. 여기 하부 조직에 있는 분들, 대빵분들도 다 행정청입니다. 자, 조달청장, 국세청장,
통계청장, 그 다음에 관세청장, 그 다음에 검찰청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총장이라고 부르죠. 관행적으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분만 총장이라고 부르는지는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그 다음에 보훈처장, 뭐 이런 거, 처장. 장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행정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위원회가 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회가요. 의사결정 권한만 갖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같이. 근데요. 표시권한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욜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의사도 결정하고 표시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표시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시권한도 갖고 있는 노동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욜로 갑니다. 표시권한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자체 얘기만 조금만 더 할게요. 지자체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지자체 크게 두 종류를 들어봤을 겁니다. 광역지자체라는 게 있고요. 기초지자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광역지자체 들어본 거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빨리. 서울. 그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뭐 들어봤어요? 뭐 인천. 그 다음에 대전. 뭐 울산, 부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을 광역지자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또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자, 서울로 치면은 기초지자체 뭐가 있죠? 관악구, 영등포구, 뭐 광진구,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기초지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광역지자체 중에 보면 도도 있거든요. 뭐 경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 밑에 뭐가 있어요? 안양, 안산, 화성, 뭐 여주, 이천, 뭐 되게 많죠, 그죠? 됐습니까?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행정청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있죠? 거기에 보면 대빵분들 있잖아요. 다 행정청입니다. 안양시장, 안산시장, 화성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울산시장, 뭐 제주도지사, 뭐 이런 분들 있죠? 싹 다 행정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행정 주체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2교시를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